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5이 되니 몸이 저절로 일찍 깨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옆에서 서연이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참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자재 납기일 맞추기, 거래처 관리하기, 직원들 월급 챙기기까지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각자 일에 충실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동네에서 꽤 잘 나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손님들 사이에서 실력도 인정받고 친화력도 좋아서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미용실 이름은 엘레강스였는데 서연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프랑스어로 우아함을 뜻한다며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요즘 들어 우리 부부 대화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아침에는 인사 정도, 저녁에는 오늘 어땠어? 하는 간단한 안부 정도였죠.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 된 부부라면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신혼 때처럼 매일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회사 일이 특히 바쁜 요즘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아파트 단지 공사 때문에 자재 발주량이 평소보다 2배는 늘어났거든요. 시멘트, 철근, 벽돌부터 시작해서 타일, 페인트, 단열재까지 종류도 엄청 다양했습니다. 하나라도 잘못 납품하면 공사가 지연되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집에 와서도 머리가 무겁고 어깨도 뻐근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서연이도 미용실 일 때문에 바빴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파마하고 염색하러 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결혼식이나 송년회 때문에 예약이 꽉 차서 주말에도 나가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자 일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주말에도 나는 회사 정리할 게 있어서 나가고 서연이는 미용실 재고 정리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뭔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것도 오래된 부부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면서 위로해주곤 했죠. 그날 저녁 평소처럼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는 모습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지쳐. 요즘 너무 반복적인 일상이 힘들다라고 하더군요.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특히 서연이는 원래 감정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요즘 너무 힘들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 같은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럼 잠깐 쉬어. 미용실 부원장한테 맡기고 며칠 여행이라도 다녀와라고 했더니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제주도에서 1달 정도 살아보고 싶어. 요즘 1달 살기 하는 사람들 많다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1달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여행 정도야 당연히 보내줄 수 있지만 1달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동안 서연이가 이렇게 긴 기간 집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혼여행 때 일주일 정도가 최대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서연이의 눈을 보니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아내였거든요. 결혼 후 15년 동안 가정에만 충실했던 아내였으니까 이런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 동창 미영이랑 혜진이 2명이랑 함께 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얼굴 아는 친구들이라서 좀 안심이 됐어요. 미영이는 서연이 대학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혜진이도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숙소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더니 이미 다 알아봤다면서 에어비앤비로 예쁜 펜션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며 사진까지 보여주더군요. 정말 예쁘긴 했어요. 하얀색 건물에 넓은 테라스가 있고 바다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미용실은 어떻게 하려고? 질문에는 부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부원장도 경력이 5년 넘는 실력자였고 단골 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나도 바쁘게 일하는데 한 달 동안 혼자 지내야 한다니 좀 섭섭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가 그동안 나를 위해 희생한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서연이가 제주도로 떠난 지 이틀 후부터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바다 풍경 사진부터 시작해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해질녘 바다 사진은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좋아요를 눌렀죠. 성산일 출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 우도에서 찍은 셀카, 카페에서 먹은 브런치 사진까지 하루에 서너 장씩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첫 주에는 매일 저녁 통화를 했어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아침에 요가 수업 듣고 점심은 친구들이랑 맛집 탐방하고 오후에는 바닷가 산책했어 라며 신나게 얘기해 주더군요. 목소리에서 활력이 느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피곤하다고 하던 사람이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니까 신기했어요. 요가는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으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재밌어. 강사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라고 답했어요. 요가 스튜디오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다며 환경이 정말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원래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도 배웠었는데 결혼 후엔 바빠서 포기했던 거였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둘째 주부터는 서핑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핑보드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제법 폼이 나더군요. 웨슈트를 입고 바다에서 서핑보드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서연이가 서핑 진짜 재밌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바다에 나가는 게 기다려져라고 말할 때 정말 신나 보였어요. 파도를 타는 영상까지 올리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대박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어. 같은 반응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통화 시간이 점점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전엔 저녁 9시쯤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10시, 11시로 늦어지더니 아예 안 받는 날도 생겼어요. 미안,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얘기하느라라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나와 통화할 때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대화도 예전만큼 길어지지 않았어요. 전엔 30분 넘게 통화했는데 이제는 10분 정도면 끝났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서핑 배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랬어 라며 대충 넘어가더군요. 자세한 얘기를 들려달라고 해도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라며 밀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었지만 친구들이랑 여행 중이니까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셋째 주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통화 중에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내일 파도 괜찮을까? 라는 말이었는데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톤이 젊고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지금 누구랑 있어? 라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당황하며 서핑 강사님이 내일 수업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서연이라면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라며 자연스럽게 설명했을 텐데 그날은 좀 다급하게 변명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일찍 끊으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기다린다며 평소보다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서연이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는데 요즘엔 혼자 찍은 사진이 늘어났더군요. 특히 서핑하는 사진들을 보니 누군가 찍어준 것 같았어요. 각도도 전문적이고 포즈도 자연스러웠거든요. 아마 서핑 강사가 찍어준 것 같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찍어줄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중에 찍어주는 사진이라면 좀 더 어색하거나 서투를 텐데 이 사진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예뻤어요. 넷째 주가 되니까 통화 횟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바쁘니? 물으면 응, 친구들이랑 계획이 많아서라고 답했지만 뭔가 피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던 서연이가 이제는 그냥 재밌게 지냈어라는 말로 모든 걸 퉁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잘 지내? 보내면 몇 시간 후에야 응, 잘 지내라고 간단하게 답했어요. 전엔 길게 대화하는 걸 좋아했는데 말이죠. 한 달이 지나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데려다 준다며 굳이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좀 서운했지만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기다렸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준비해두고 꽃도 한 다발 사서 현관에 두었습니다. 빨간 장미 12송이로 된 꽃다발이었는데 서연이가 빨간 장미를 특히 좋아했거든요. 한 달 만에 만나는 아내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냉장고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해뒀고 평소 즐겨 마시던 와인도 하나 사뒀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라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반갑게 달려나갔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으면 보고 싶었어라며 반갑게 안겼을 텐데 이번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잘 있었어라는 말만 했습니다. 포옹은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서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피부도 건강하게 탔고 머리카락도 바닷바람 때문인지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외모는 오히려 더 예뻐졌는데 표정만은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많이 재밌었지? 라고 물었더니 응, 재밌었어 라며 간단하게 답하고는 바로 짐을 정리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으니까 신나서 이것저것 얘기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가면서도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오라는 말만 했습니다. 준비해둔 음식을 함께 먹자고 했더니 배불러서 못 먹겠어.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라고 하더군요. 그럼 미리 말해주지 왜 준비해두고 기다리게 했나 싶어서 좀 짜증이 났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참았습니다. 꽃다발을 건네줬을 때도 고마워라고 말은 했지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예뻐, 고마워라며 진심으로 좋아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이 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그리웠던 얘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도 자세히 들려줬을 텐데 서연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가끔 미소를 짓는 모습도 봤는데 누구랑 연락하는지 궁금했어요. 제주도 얘기 좀 해줘.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들어보고 싶어라고 말했더니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좀 피곤해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 서연이는 잠자리에서도
그날 있었던 일을 이것저것 얘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날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어요. 서연이가 집에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봐도 응, 그래, 알았어 같은 단답형 대답만 했어요. 미용실 일은 어떻게 됐는지, 제주도에서 뭘 배웠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서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도 부원장이 잘했대 라고만 답했고 요가나 서핑은 재밌었어? 라고 물어도 재밌었어 라는 말로 끝이었어요. 특히 이상한 건 스킨십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 달 만에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안으려고 했는데 피곤해라며 피하더군요. 어깨에 손을 올려도 슬그머니 벗어나려고 했고 손을 잡으려고 해도 다른 일이 있다며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안 돼. 몸이 안 좋아라며 계속 거절했어요.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마트 갈 때도 절대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엔 충전하러 침실에 두고 거실에서 TV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가끔 메시지를 보고 혼자 웃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친구들이랑 제주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답했지만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주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생활 패턴도 바뀌었어요. 전엔 평일에는 미용실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TV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외출하려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마트 가야겠다. 산책하고 올게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외출할 때마다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그냥 동네 마트 가는데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는 것 같았고 액세서리도 더 신경 써서 착용했습니다. 뭔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자고 있지만 마치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부부였는데 제주도 다녀온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서연이가 제주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변화가 생긴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면서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간 거예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날은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급하게 샤워하러 가면서 실수한 것 같았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바로 내 앞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 검은색 스마트폰이었는데 평소에는 절대 손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물건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지 말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핸드폰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아내 핸드폰을 몰래 보는 일이 생기다니 내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이 되다니 스스로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잠금 해제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예전에 내 앞에서 풀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결혼기념일인 1월 17일을 숫자로 만든 패턴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패턴을 그렸는데 다행히 한 번에 열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봤더니 대화방 목록이 쭉 나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방, 미용실 단체방,
가족 대화방까지 평범해 보였어요. 엄마, 언니, 고등학교 동창들, 미용실 직원들과의 대화방들이 일반적인 순서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민정 언니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정 언니, 서연이 주변에 민정이라는 이름의 언니가 있었나 싶어서 클릭해 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대화방을 열어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 점심 뭐 먹을까? 바다 정말 예쁘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보고 싶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같은 연인 사이에나 할 법한 대화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주고받았더군요.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진들보다 훨씬 많았고 더 사적인 느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서만 찍은 사진, 석양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사진,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바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밤바다를 걸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최근 대화였습니다. 서연이가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 생활 어때? 남편이 의심하지 않아? 너무 보고 싶어. 언제 다시 제주 올 거야?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갈까? 같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느냐는 말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민정 언니라는 사람이 남자라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사진을 보내면서 내 모습이 그리우면 이 사진 봐라고 했는데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서핑보드를 들고 있는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키도 크고 근육질 몸매에 선글라스를 쓰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전형적으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연이가 제주도에서 서핑을 배우면서 강사와 가까워진 거였어요. 통화할 때 들렸던 남자 목소리, 전문적으로 찍힌 서핑 사진들, 돌아온 후의 냉랭한 태도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을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심장 박동도 평소보다 빨라져서 서연이가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서연이가 물었지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자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남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조사를 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서연이가 미용실에 간 사이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민정 언니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주도 서핑 강사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남자였고 대화 내용도 연인 사이에 그것이었거든요. 제주도 서핑샵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제주도 서핑으로 검색하니까 수십 개의 업체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강사들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젊은 남자들이었고 다들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블루웨이브 서핑 스쿨이라는 곳의 강사 소개 페이지에서 그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름은 강민호,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서핑 경력이 10년 넘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있는 실력자더군요.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설명도 있었고 해외에서 서핑을 배웠다는 화려한 이력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확실히 서연이 핸드폰에 있던 그 남자가 맞았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았어요. 강민호의 개인 인스타그램도 찾았어요. 공개 계정이라서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게시물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서연이가 제주도에 있었던 기간과 겹치는 사진들이 많았어요. 서연이가 올렸던 사진과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죠.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이었어요. 서연이가 서핑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강민호가 올린 게시물에 오늘 수업 정말 잘 받은 예쁜 학생이라는 글과 함께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수영복 색깔이나 체형을 보면 분명히 서연이었어요. 머리카락 스타일이나 액세서리까지 똑같았거든요. 댓글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강사님 또 예쁜 학생 생겼네요. 부럽다. 나도 서핑 배우고 싶어요. 강사님이 가르쳐주면 금방 늘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강민호가 서울에 올라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서울 출장 중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시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홍대, 강남, 이태원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찍은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서연이가 최근에 자주 외출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연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 강민호는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주도에서 강민호와 불륜을 저질렀고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자세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강민호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스토리도 빠짐없이 체크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강민호가 올린 스토리에 서연이가 좋아하는 카페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서연이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루체라는 이탈리아식 카페였는데 서연이가 그곳 아메리카노를 특히 좋아했어요. 서울 카페 투어 중이라는 글과 함께 그 카페 내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바로 어제 서연이가 잠깐 카페 갔다 올게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2시간 넘게 나가 있었는데 단순히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강민호의 인스타그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도 많았습니다. 서핑 수업을 받는 여성 고객들과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 같았어요. 이 남자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여자 고객들과 가까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미혼이라고 되어 있었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바람둥이 스타일 같았습니다. 서연이 같은 귀여운 여성들에게는 일종의 판타지를 제공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일상에 지친 중년 여성이 제주도라는 낭만적인 공간에서 젊고 매력적인 서핑 강사를 만났으니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계속 모르는 척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직원들이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서연이와 정면으로 대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서연이가 또다시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하고 있었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는 게 냄새로도 알 수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 진솔한 대화 좀 하자라고 말했더니 서연이가 화장하던 손을 멈추고 거울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야?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진솔한 대화, 뭔가 심각한 거야? 농담조로 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뭔 일 있었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이 멈췄고 숨소리도 조금 거칠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눈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핑 강사랑 친해졌다며? 다시 물었더니 이번엔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장품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수업만 받은 거야. 별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거울만 보고 있었어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도 계속 떨리고 있어서 화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서연이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화장품을 떨어뜨리면서 무슨 소리야? 연락 안 해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민정 언니가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얘기해줬어요.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사진들, 서울에서의 만남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우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켜서 귀찮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진짜 미안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라고 물었더니 제주도 간 지 2주 정도 지나서부터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거의 보름 넘게 그 남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얘기였어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륜이었던 거죠. 왜 그랬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매일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고 나와는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라며 오히려 나를 탓했어요. 나도 여자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한테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편 탓을 하다니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관심이 없었다고 하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해결책이야? 라고 따졌더니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줬을 것 같아? 매일 피곤하다고 하면서라고 답했습니다. 대화가 점점 격해졌어요.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물었더니 당신보다 나를 여자로 봐줘.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한 달 만에 만난 남자가 더 좋다니요. 그럼 그 남자랑 살아.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더니 서연이가 갑자기 당황하며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그랬던 거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과는 끝낼게. 다시 예전처럼 살자라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했는데 또 배신할 가능성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15년 된 아내가 한 달 만에 만난 남자 때문에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회사 직원들도
사장님 많이 마르셨네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응징을 하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아놨는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상간남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상간남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인스타그램 사진들, 만남 정황까지 꽤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스크린샷만 해도 수십 장이 넘었어요. 변호사도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상간남인 강민호에 대한 소송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의 불륜이 확실히 입증되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타격도 클 거라고 하더군요. 서핑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평판이 중요한데 불륜 소송에 휘말리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어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추가 증거도 더 모았습니다. 강민호가 소속된 서핑샵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어요. 블루웨이브 서핑스쿨은 제주도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고 본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였는데 직원 관리에 꽤 신경 쓰는 곳으로 보였어요. 홈페이지에 보니 건전하고 안전한 서핑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행동 강령에는 고객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같은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직원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연히 해고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송장을 접수하기 전에 서핑샵 본사에 먼저 민원을 넣었습니다. 강민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들도 첨부해서 보냈어요. 귀하의 직원이 기혼 여성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메일과 함께 등기우편으로도 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며칠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일주일 후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민호가 해고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주도 서핑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강민호 해고 소식이 금세 퍼졌고 다른 서핑샵에서도 그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불륜으로 해고된 강사를 고용했다가 업체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거였죠. 제주도는 관광업이 주산업이라서 평판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결국 강민호는 제주도에서 서핑 강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소송도 진행했어요. 강민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처음에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순한 서핑 수업이었을 뿐 불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확실한 응징이 목적이었거든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조용히 합의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강민호의 평소 행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혼 여성 고객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전력이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제주도 현지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 강사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강민호는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올라와야 했고 서핑과 관련된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판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강민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금액도 만족스러웠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강민호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항소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항소하면 더 오랫동안 언론에 노출될 수 있어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과는 강민호의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이 지역 언론에도 보도됐고 제주도 서핑업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서핑 관련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불륜 관련 기사들이 쭉 나오니까 새로 취업하기도 힘들 거예요. 무엇보다 그가 평소에 즐기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게 가장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서핑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자유롭고 낭만적인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런 매력을 어필하기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서연이와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도 처음엔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매번 외출할 때마다 의심하고 핸드폰 확인하고 늦게 들어오면 추궁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매번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서연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큰 다툼 없이 정리됐어요. 집은 내가 가져가고 서연이는 미용실을 정리한 후 친정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미용실 권리금이나 설비는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사실 서연이도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미용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고 새로운 손님들도 오지 않았어요. 동네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저 미용실 원장이 바람 피웠다더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결국 미용실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변명할 필요 없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가도 허락받을 필요 없고 친구들과 술 마셔도 핸드폰으로 체크당할 일이 없었어요.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가정 문제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출도 이전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새로운 거래처도 여러 곳 확보했고 직원들도 더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독서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어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군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내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끔 서연이와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후회는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진짜 서연이의 모습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평생 속으면서 살아야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정말 홀가분합니다. 의심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늦은 것 같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